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만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의 공식 회동,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이지요.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으로 받아들여지고도 있습니다. 과연 결실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은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표 2012년에 만나고 처음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7개월 만이죠. 27개월. 네. 27개월 만에. 사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보니까 그 기자 리포트에 잠깐 오늘 그 초반에 공개되었던 네.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어떤 거요? 아유, 오늘 이게 한 가지 참고로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김무성, 왼쪽에 문재인 대표가 앉았죠. 근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넥타이하고 옷 색깔을 갖다 코디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파란색이고, 가장 재밌었던 것은 문재인 대표가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본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네. 그 위에 그 용지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앞에 옷에 단추를 딱 잠그고 좀 얌전한 학생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좀 허리를 뒤로 이렇게 좀 제끼고 넥타이를 옷 단추를 푼 상태에서 네. 두 손을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굉장히 긴장하셨구나. 왜냐하니까 주변에 지금 문재인 대표 이번 2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사실은 그동안 처음 대표 되시고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식 표현으로 하면은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 대통령과 27개월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장된 모습 보이는데 뭐 지금 한창 대화들 나누고 계시겠죠. 뭐 좋은 결과 있기를 갖다가 기대해 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로서는 경제 쪽에 최근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화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그리고 황우려 대표 때의 만남보다 훨씬 더 모양새는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내각 인사 다 마무리됐고요.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지율도 반등하고 상승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제 영수회담, 이른바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바뀐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될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2013년도에 그렇게 경색된 만남이라든지, 네. 그 여야 대표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여야가 모두 소득이 없던 그런 때보다는 뭔가 상생적인 분위기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나 야당은 지금 소득주도적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바로 이제 서민경제 쪽에 중점을 두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경제 입법에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 일정 부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각은 세울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하죠. 예. 대통령과 야당의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갈 텐데, 아마 중재자라고 말하면 좀 뭐 부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의원님이 김무성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의 옷차림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김무성 대표도 그러나 어쨌든 당청 관계에서 뭔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제 의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위기 좋을지 모르나 상당한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그 대립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윤희웅 센터장. 예, 일단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제 여야 간 대립 이슈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김한길 이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문해서 만났을 때는 어쨌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대표들도 문희상 대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의회라든가 야권에서 이제 개헌 요구를 하는데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대립하던 시점들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크게
큰 틀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다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대표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인들 만나는 것이 크게 정치적 효과가 이제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그중에서 가장 또 그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불통 논란을 또 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윈윈하는 그런 회담이 될 가능성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중동 순방 결과 설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겠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미리 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카드를 좀 갖고 왔을까? 먼저 홍태순 의원께서. 저는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보면 뭐랄까 좀 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 과정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덜렁 만났을 때 근데 결과가 만약 조금이라도 좀 미흡하다 그러면 당장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 나옵니다. 네. 아니 뭐 문재인 대표는 뭐 혼자 가느냐 말이지 혼자 사진만 찍고 왔느냐 뭐 차만 얻어 마시고 왔느냐 별소리 다 나올 텐데 일단은 보면은 그래도 역대 당 대표라든가 그래 뭐 박지원 의원 같이 얼마 전에 그 칼을 함께 겨루었던 그렇게 원내대표 전직 원내대표를 갖다 만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사실 뭐 문희상 전 비대위원 물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 역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정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앞서 우리 저 윤희훈 센터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각인시키려는 것은 이 보면은 항상 야당이 보면 늘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경제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서 뭔가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그제 계속 나왔던 얘기는 뭐 10% 이상의 임금 인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오고 한다는데 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죠.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 또 김무성 대표 등 정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자리하기 참 쉽지 않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뭡니까?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 같은 문제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의제의 조율이 안 됐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대화, 정말 국가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대화를 나눠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이야기 별로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대안 상의를 찾아서 일부러 의도적이죠. 오늘 대통령 또 문재인 대표 만나는 게 앞서서 대안 상의 찾아서 약간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 다짜고짜 참 월급만 올리자는 말로는 누가 못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30대 대기업밖에 없고 나머지 임금 인상 10%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나머지 한 90%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다 죽으라 말이냐라는 얘기를 갖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초 우리의 예상대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간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조역이라고 하나요? 조역의 역할로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그렇다면 당신들이 현재 지금 잔류 중에 있는 체류 중에 있는 9개 좀 경제 활성화 법안도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 나름대로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 오늘 아마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발표되는 문건은 별 내용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세 분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분의 첫 만남에서 상당히 서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교환될 가능성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국의 교착을 푸는 회담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쨌든 주제는 경제나 안보 쪽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예. 경제 문제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지금 국회 입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서비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대한 야당의 생각은 상당히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갈 것 같고 또 지금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재인 대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또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관심일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대통령에게 계속 지적돼 왔던 것이 요구돼 왔던 것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되었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일단 일단락됐고 말이죠. 인사도 어떤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소통 문제도 요즘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불통 논란 이런 것도.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보다는 경제 기조의 변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라는 한 축이 있고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 간에 그리고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간에 분명히 언급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문에 포함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 사드 문제 안보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한 축이 있고 안보가 한 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야나 여권과 야권의 어떤 대립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였던 어떤 뭐 소통의 불통의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 뭐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건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교착을 푸는 그런 것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나 경제는 안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5.24 조치 해제 같은 것들도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여권과 야권의 입장차 같은 것들은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책적인 부분 가지고 이제 여야 영수라는 표현 쓰죠. 뭐 그냥 그 약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야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국의 분수령도 될 수 있겠죠. 야당 대표로서는 또 야권 내 주도권 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대로 소통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겠으나 적어도 과거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불편한 그러한 모양새의 회동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여야가 소득은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서 김무성 대표가 존재감을 이제 보이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유하게 중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이것이 이제 갈등이 크게 첨예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 역할이라는 게 크게 있을 리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하는 것, 그것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전월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생 정당,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그 흐름에서 전세금 올라가고 있는 것, 월세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 어떤 상한제 같은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명 같은 경우 이제 함께 만난 것인데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여당과 야당의 당 대표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보는 당과 지지 기반을 어쨌든 이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차기 미래 지도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양 대표 세 명이 만나게 되면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리더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김무성,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 뇌리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의 인물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여당의 실적 리더, 야당의 실적 리더 이런 이미지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쨌든 차기 그 대권 주자 이 행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만남 자체가 정치적으로 두 사람에게 갖는 의미도 상당히 또 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만나고자 했던 그런 기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언급은 있을까요?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지금 보면 오늘 박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였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중간에 꺾이지 말고 현재 기조대로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은 하실 거예요. 왜냐하니까 오늘 그 회동에 우리 이제 보면 뭐 영수회담이다, 여야 무슨 회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정을 했죠. 보면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문을 갖다 발표 안 해도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순방 결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 대표를 갖다 모시고 그다음에 한번 간담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아마 보면 혹여 보면 좀 야당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한 감들이 있는 것이 이른바 사정정국에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사정정국이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자방이죠.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서 뭐 조금 전에도 보면 전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지금 검찰에 소환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가는 가운데 결국 이러한 불똥이 과거 참여정부로 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다가 야당 입장에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뿌리를 갖다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어떤 그런 덩어리들을 갖다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야당의 협조도 또 여당의 협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 전체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부패 척결 문제는 아마 정부의 상당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패 척결을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워낙 높으니까 청년 지수가 대단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총리 담화를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겠다, 부패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잠깐 뭐 참여정부 언급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때의 이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과 연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자방 중에서 두 개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가 담화 발표한 것 중에서 두 개가 겹치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여권 내 그 좀 우려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뭐 그러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속내나 의도가 있는 것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이왕 기왕에 부패와의 전면전, 그야말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라든지 또 향후 정부의 주도권 확보라든지 또는 사정 정부를 통해서 공직기관을 다잡아서 뭔가 3년 차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머물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야말로 이완구 총리가 어떤 강단이 있게 추진력 있는 그러한 평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총리의 직을 걸고 한번 부패와 전면적 선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면적 정말 하는 것. 단지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수사됐던 것들에만 그친다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정치적 이벤트나 정치적 쇼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방산 비리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해외 자원 개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게다가 또 이제 공직문서 유출도 이제 적시를 했어요. 총리 담화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패와의 전면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직기관과 같이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선언한 거 정말 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연장선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려 하지 말고 네. 과거에 그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만 그 결과 위험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또다시 그런 눈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선언한 바에 그야말로 있었던 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가려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듣지 말고 정말 부패의 뭐 모든 것을 뿌리째 볼 수는 없겠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국민들이 인식을 준다면 정권으로서는 그게 출발이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만남을 통해서 윈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인데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할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가장 지지율에 제약하는 지지율 상승을 제약했던 것이 이제 불통 이미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야당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으로 상당히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야당의 어떤 실질적 리더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되면서 또 전체의 구도를 지난 대선의 구도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2년 3개월 만에 대통령과의 만남인데요. 네.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의 박근혜 이제 이 구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비등비등한 어떤 지지율을 보였던 득표율을 보였던 이제 두 인물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후에 흩어졌던 야권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했던 문재인 후보에게 그 층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아니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한 핵심 인물로 문재인 대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너무 여기서 뭐 사진 찍기에 그쳤다거나 어떤 구색 맞춰주기에 그쳤다고 한다면 강경 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소리를 내고 온다면 이제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보면 한 40% 가까이 내외되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면 보수 성향층 또는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이제 일정 부분 회복한 상황에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어떤 새로운 개혁 동력들을 확보하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더 유지 또는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여러 개혁자의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 이외에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그런 흐름까지 가야지
정부의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만남과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패와의 전쟁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성과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동력 확보의 안정성, 추가적인 지지율의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게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당대표 취임하면서 개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일부 공천 핵심적인 자리에 뭐 친노 인사를 영입했다, 임명했다 해가지고 역시 또 약간의 그 마찰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간에 다음 선거도 4월 재보선거도 무슨 전략 공천 안 하고 연대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뭐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좀 상생의 그런 회동이 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굳이 따진다면요. 문재인 대표가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아무 소득이 없다면은 사진만 찍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당내 반발에 또 부딪힐 수가 있죠. 둘러리만 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딸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 둘러리란 평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나 요즘 당의 모습이 새정치연합의 모습이 뭔가 저 당이 좀 변화하는구나, 정책 정당으로 가는구나.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부분에 비해서 잘 야당이 별 잘 못 얻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뭔가 당의 노선이나 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이번 회동을 본다면 여권과 야당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경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거 이런 면에서 본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일지 모르나 굳이 점수를 따진다면 문재인 대표가 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 좀 들긴 근데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저는 세 분 다가 윈윈윈 하는 게 저 회담은 아니죠. 뭐 회동. 세 분 다가 회동. 윈윈윈 하는 그 회동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표 28 전당대회 이후에 당권 장악한 다음에 굉장히 중도 노선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받다가 조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24%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1등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좀 안정적으로 1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철수 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보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보면 28 전당대회 처음에는 뭐 조금 뭐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왔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2월 16일이죠. 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전공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식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래갖고 실제 128표 반대표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된 목소리를 끌어냈거든요. 그때부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렇고 또 김무성 대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앞서 우리 최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 요즘 한 두어 달만큼 여야가 조용하게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당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 또 야당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표 이 두 분 다가 보면 조금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 어쨌든 그동안 13번 해외 나가서도 한 번도 여태까지 12번째까지는 한 번도 5부 요인, 3부 요인한테 결과 한번 설명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13번째 만에 어쨌든 5부 요인 지난주에 만나서 설명했고 순방 결과 오늘 그래도 양당 대표 간담회하고 이런 어떤 소통의 이미지 때문에 세 분 다가 조금씩 플러스 점수를 얻는 그런 회동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 세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